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상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요즘 자기가 쓴 영수증 내역을 제출을 하면은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돈 아끼는 팁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돈을 모으는 법, 절약하는 법은 바로 돈을 안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요즘 개그맨 출신 한 분이 돈을 아낀 걸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아마 그분은 아마 강연 초청으로 나가서 돈을 엄청 버실 것 같아요.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을 보고 구두쇠라 그러고 자린고비라 그러고 라는 말을 쓰죠. 돈을 모으는 방법은 돈을 안 쓰는 거는 간단한 거죠. 근데 또 써야 될 곳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합리적이다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10,000원을 10만 원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돈을 주로 자주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기 전에 제 손이 먼저 나가는 형국인데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돌아올까는 생각을 안 했지만 제가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나면 나중에 제가 좀 어려울 때는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일까요? 비합리적일까요? 비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의 성격, 그러니까 소비 패턴을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돈을 쓰는 성격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스스로 돌아본다면 자기가 써야 될 때, 쓰지 말아야 될 때를 잘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막 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끊어버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본인도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를 어디에 둘 것인지, 카드를 많이 쓸 것인지 현금을 많이 쓸 것인지도 중요한 하나의 단위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딩크 감독이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요. 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은 지난 6일에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을 4강에 올려놓은 히딩크 감독의 복귀설이 나왔고요. 네. 또 히딩크 감독이 어제 네덜란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기술 고문이나 대표팀 감독을 맡을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네. 다만 히딩크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 때 폭스 TV 해설 약속을 해서 감독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말하면서 기술 자문 역할에는 비중을 뒀고요. 감독직도 완전 배제는 안 했습니다. 근데 김호곤 기술위원장이 조금 다른 말을 하다가 이제는 또 바른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기는 들은 바 없다 그랬다가 들었었다. 근데 그때는 내가 기술위원장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인데 네. 팬들은 지금 많이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축구 팬들이 좀 많은 축구 팬들이 화가 좀 난 상황입니다. 일단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가까스로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또 법인카드로 1억 1,000만 원의 공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가 또 불구속 입건되는 일도 있으면서 축구 팬들이 당장이라도 히딩크를 데려와서 또 한국 축구를 환골탈퇴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체력적인 나이, 신체적인 나이야 71세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숫자적인 나이는 71세이신데 운동을 하신 분이라서 충분히 감독직을 수행하시는 데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축구 감독들 중에도 노장
기상들이 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복귀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과 월드컵 본선까지 계약을 맺었고 또 본선행을 이끈 지도자를 또 원칙을 깨고 바꿀 수 없다고 맞서면서 그 현재로서는 신태용 감독이 계속 대표팀을 맡고 또 히딩크 감독이 일단 대표팀 기술 고문으로 위촉되는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소식을 야구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클리브랜드, 미국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죠. 이쪽에 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다고요? 네, 무려 22연승을 달렸는데요. 네, 클리브랜드가 오늘 연장 끝에 캔사스시티를 3대2로 꺾으면서 또 지난달 25일에 이어서 무려 22연승을 거뒀습니다. 1935년 시카고 컵스가 세운 순수 최다 연승 21연승을 넘어섰고요. 또 무승부를 포함하면 1916년 뉴욕 자이언츠가 수립한 26연승에 이어서 역대 최다 연승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게 가능하나요? 22연승이. 참. 네, 굉장히 어려운 수치고요. 또 우리나라 경우로 따져봐도 또 SK가 22연승을 거둔 적은 있지만 또 미국에서 20연승 이상을 거둔 사례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굉장히 놀라운 기록으로 또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클리브랜드는 올해 선수단 총 연봉이 1,565억 원으로 30팀 중에 19위에 해당하는데요. 저비용 고효율 팀입니다. 일단 프랑코나 감독의 파격 전술이 통하고 있고요. 또 24살 린도우 선수가 홈런 30개를 때렸고 또 마운드에서는 클로버 선수가 16승으로 호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투타가 다 균형적으로 맞아야지만 연승도 하고 팀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 말씀이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 게 지금 요즘에 경기를 보면 투타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클리브랜드가 1948년 이후에 무려 69년 동안 우승이 없어서 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승을 못한 팀인데요. 또 올해는 또 이 징크스를 깰지 또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요즘은 우리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하나가 상당히 추락이 날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네, 맞습니다. 하나가 올 시즌 56승 1무 74패로 현재 8위고요. 남은 14경기를 다 이겨도 5위에 오르지 못하면서 2007년 이후에 10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하나는? 네, 사실 하나가 올 시즌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팀 연봉이 전체 1위인데요. 지난 5월에 김성근 감독이 물러난 뒤에 또 이상근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했지만 또 특유의 끈질긴 야구도 사라졌고 또 김태균과 정근우 등 주축들의 졸부상도 있었습니다. 사실 올 시즌은 이미 좀 끝난 상황이고요.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FA 계약이라든가 또 외국인 선수 계약 등을 또 잘 세우면서 또 내년에는 또 반등의 기회를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박민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꼭 물어볼 게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6차 핵실험 감행한 지 10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도발했다. 이제 미국 국방부는 이게 지역 간의 어떤 대륙간이 아니고 지역에 떨어뜨리는 그런 폭탄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지만 비행거리는 1000km나 늘어났습니다. 감타격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 유영원 군사전문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사일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이번 발사한 게? 이번 미사일은 이제 최대 고도 770km, 비행거리가 3,700km였는데요. 이제 고도라든지 거리 등을 감안하면 이제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고요. 높아 보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안적으로 비행 시험에는 최소한 비행 시험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IRB급이라고 발표했는데 ICBM과 IRB의 차이는 R과 C의 차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IRBM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IRBM이라고 그러는데 예. 보통 사거리가 3,000에서 한 5,500km 정도 되는 미사일이에요. 네. ICBM은 이제 그 이상 5,500km 이상 되는 미사일인데 예. 이 화성 12형은 이 정상적인 비행궤도로 발사됐을 때 최대 사거리가 한 4,500에서 5,000km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IRBM급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분류가 되고 화성 14형은 이제 최대 사거리가 한 10,000km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예. 이제 ICBM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북한이 지난번에 그 정상 각도로 만약에 ICBM 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이랬는데 오늘 어제 쏜 게 최대 고도 770여 킬로미터. 이러면 정상 각도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적어도 고각 발사는 아니고 예. 정각,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행궤도로 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예. 이제 그런 점, 고도와 거리를 감안해 보면 일부에서는 ICBM 가능성도 제기를 합니다만 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제가 방송 전에 오프닝에서도 제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 북한이 언제까지 이렇게 미사일을 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우문이다라면서 웃으면서 답을 하더라고요. 성공할 때까지 쏘지 그러더라고요. 네. 그 성공한다는 개념이 어떻게 북한은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성공이라면 이제 북한의 목표가 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 북한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핵탄두를 달아서 그것을 제대로 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은 이제 화성 12형 중거리급 미사일은 시험 단계를 지나서 실전 배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고, 네. 화성 14형 ICBM급 미사일은 고각 발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비행거리 10,000km 정도 갈 수 있다는 건 보여줬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게 대기권 재진입 이제 시험이 남아 있는데, 네네. 이 고각 발사가 이제 높은 각도로 발사되니까 높이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속도도 빠를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각 발사도 대기권 재진입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시험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정상적인 비행궤도가 사실은 이 대기권 재진입이 더 열악한 환경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북한이 ICBM을 정상적인 비행 궤도로 발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 열도를 넘겨서 최대 사거리 한 절반 정도, 한 5,000km 정도는 날려야 이제 미국한테 북한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끔 이제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남아 있는 북한의 도발은 ICBM을 일본 열도를 넘겨서 한 4,000-5,000km 이상 날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은 이제 그 단계는 이제 아닌 걸로,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유영원 전문 기자께서 보시기에 북한이 계속 이런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언제쯤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하시고 계십니까? 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거리급에서는 이미 성공해서 실전 배치 단계로 봐야 되고, ICBM도 거의 구분홍선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정상 비행궤도 정각 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남아 있고, 그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것은 지난번에 핵실험에 앞서서 이 수소폭탄 탄두 모형을 보여줬죠. 화성 14형에 실린 그 탄두를 보여줬는데 그게 가짜가 아니고 실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형화도 이미 성공했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실전 배치 정도는 중거리 탄은 이미 다 배치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배치 과정이죠. 배치 과정에 따라 보시는데 아니고 이제 배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배치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동식이냐 아니면 이게 고정식이냐인데 대부분 이게 이동식이면 더 문제가 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화성 12형이나 14형이나 다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고 또 더구나 문제인 것은 최근에 고정 거치식 발사대라고 그래서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옆에다가 그 세부치로 된 고정 거치식 발사대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다 미사일을 세워놓고 쏘는데 이런 방식을 쓰면 이동식 발사대를 빼낸 다음에 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의 생존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리고 있는 킬체인 30분 내에 발견 직후에 때린다는 킬체인의 기본 개념이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또 새로운 위협이 부상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지금 본토를 만약에 북한이 타격할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말 이거는 군사적 작전을 할 수 있는 레드라인 문제를 건드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미국과 북한이 싸우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또 불똥이 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현무-2A 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현무-2A 미사일, 이게 어떤 미사일입니까? 네, 현무-2A는 최대 사거리가 300km인 탄도 미사일이고요. 예. 이제 개발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쏜 것은 북한이 순환비행장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예. 이제 발사 지역에 대해서 바로 그 응징 보복을 한다, 타격한다 이런 개념으로 발사 후 3, 4분 뒤에 이제 현무-2 발을 쐈고요. 네. 순환비행장까지 거리가 한 250km 정도 돼서 그 정도 거리를 상정해서 동해상으로 쐈는데 네. 문제는 이제 2발 중에 한 발이 발사 직후에 추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죠. 방금 수초 만에 바다에 한 발은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흔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현무 미사일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현무 미사일 올 들어서 발사한 걸로는 처음 떨어진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한번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이 미사일에 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네. 너무 성급한 것이고 네. 이제 원인은 이제 찾아봐야 될 겁니다. 이게 미사일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관리 문제인지 예. 내조상의 잘못인지 예. 어떤 문제인지 이것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금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늘리는 거를 갖다가 인정을 한 듯한데, 왜냐하면 탄도 무게를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미사일 개발, 일본도 두려워하고 있고 중국도 내심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현무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한미 간에 정상 간에 합의된 것은 이 800km 사거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예. 800km의 탄두 중량이 종전에 합의된 것은 500km까지였는데 네. 이 500km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중량이 없어진다고 미사일 탄두를 무제한으로 무겁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군요. 예, 현실적으로 한 2톤 정도까지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네. 2톤 정도면 북한의 지하실을 한 20에서 30m 정도는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웬만한 지하 벙커 시설은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정은이 그 평양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평양의 김정은 지하 벙커는 한 최소 50에서 한 100m 이상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무 미사일로는 어렵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전투기라든지 폭격기가 직접 들어가서 강력한 벙커버스터 등을 활용해서 공격을 해야 파괴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 B1B에 있는 뭐 폭탄이라든지 또 F-36이나 111 이런 쪽에 있는 벙커버스터는 충분히 한 100m까지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폭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벙커버스터장이 가장 강력한 게 한 60m까지 관통해서 파괴할 수 있는 MOP라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가장 강력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BU-28 벙커버스터의 경우도 한 27~28m 정도 이 관통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m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은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파괴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우리 군의 북한에 대한 타격력, 응징 보복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이 미사일로 탄도 미사일로 모든 것을 다 파괴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어떤 긴장 관계가 우리에게는 결국은 또 다른 남북 간의 긴장 관계고 또 중국과의 긴장 관계인데 이런 힘의 비대칭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핵무기에 대응하는 거는 핵무기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이제 투 트랙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핵으로 되면 핵 옵션이고 하나는
비핵 무기로 대응하는 비핵 옵션인데 핵 옵션은 이제 뭐 많이 얘기 나오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이 정부의 아직까지 방침은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은 계획이 없다 반대다고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이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핵 옵션보다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비핵 옵션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벙커 버스터라든지 탄도미사일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높이는 문제. 그 다음에 유사시 핵미사일 단추를 누릴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럼 김정은으로 하여금 이 단추를 누리면 바로 죽을 수 있다는 이런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수내부 제거 작전, 탐사 작전 능력을 높이는 것 등등이 그리고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등을 일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든지 이런 첨단 무기 개발하는 방법 이런 이제 그 비핵 능력을 비핵 대응 수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이런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연결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참수작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그러면 실질적인 군대가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북한 내부에서 참수를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한번 연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